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소비력이 더 줄면서 대학가 상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성대와 부경대가 있는 남구 지역 대학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권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중심으로 남구 대학가 상권이 몰려있는 경성대 부경대 일대입니다. 용소로 대로변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상권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부경대 정문 맞은편 수용로 298번 길. 한때 대학생들이 자주 찾던 골목길이었지만 학생들 발길조차 뜸합니다. 개강 이후 북적거려야 할 대학가지만 1층 공실은 물론 2층 이상 상가는 오래도록 비워진 듯 어둠만 가득합니다. 건물 유리 앞에는 임대 딱지가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임대 간판에 폐점한 가게가 문을 연 가게보다 더 많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건물과 공사가 중단된 점포까지 상권 쇠퇴가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금방금방 나갔는데 요즘에는 한 2달 정도 있어서 잘 안 나고 있어요. 모든 지금 건물주들이 힘들고 또 세입자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용소로 대로변을 건너가자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취재진이 비슷한 시간대에 찾았지만 부경대 후문에 위치한 카페며 식당 앞엔 음료와 음식을 주문하는 학생들로 질비합니다. 부경대 담장 허물기 사업 이후 캠퍼스 가까운 쪽으로 상권이 이동한 것입니다. 강의실 건물이 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정문 쪽엔 좀 멀고 해서 이쪽으로 와서 식당들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당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이어졌던 침체 분위기가 차츰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 나서는 좀 주춤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요. 대로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박과 폐점, 남구대학가 상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장기 도시계획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넘게 고도 제한에 묶인 원도심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추진 등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일원입니다.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처음 지정된 후 50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북항 재개발 등으로 당초 목적이 퇴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부산시는 원도심 고도지구와 중공업 지역 내 용도 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를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 관리 전환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장기 도시계획 규제의 주민 구군에서 지속적 해제 건의와 최초 지정 후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장기 도시계획 규제의 합리적인 관리 전환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도모를 도시 활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는 또 역세권 상업지역 내 시가지 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해 희망 더함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희망 더함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과 중공업 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용도 변경도 추진합니다. 자연 녹지 지역 아파트 중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95곳, 중공업 지역에는 19곳으로 파악됩니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도 용적률 완화나 용도 지역 상향을 추진합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비하기로 하고 하반기부터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의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 심각성을 가까운 시청에만 가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 주차는 기본이고 민원인이 이용하는 지상 주차장은 아침 일찍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청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 차량 앞에 주차를 하는 이른바 이중 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한 운전자는 차량을 빼는데 다른 차량 4대를 움직입니다. 그중 한 대는 아예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 결국 차주에게 전화를 건 뒤 10여 분이 지나서야 빠져나갑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한 이중주차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내려와야 돼. 아까도 16층에서 오는데 너무 한 번에 안 오거든요. 그래갖고 오래 걸려가지고. 민원인 전용인 지상 주차장도 평일 만차가 다반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차장이 좁아서입니다. 시청사 지하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070대. 민원인 전용 지상 주차장을 합쳐도 1,300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기 등록된 차량은 4천여 대나 됩니다. 공무원 차량이 3천여 대, 관용차만 1,000여 대입니다. 관용차만 주차해도 지하는 이미 만차인 겁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1,600여만 원을 들여 의원 전용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중단한 바 있습니다. 관리도 제각각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부산시청과 의회, 경찰청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주차장 전체 차량 출입과 단속 등은 부산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위치에 따라 시설물의 차이가 납니다. 시청 쪽 조명은 LED 등인데 반해 경찰청은 형광등입니다. CCTV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시청 쪽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 관리는 경찰청 쪽은 경찰청 경무에서 그 형광등하고 CCTV는 그쪽 관리를 합니다. 시는 지하주차장의 공무원 주차를 주 3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주차 차량은 2,500여 대. 부산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시청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온라인 유통 소비가 늘면서 지역 상권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때 경쟁자였던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가들이 맞손을 잡고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였던 이들이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시장에 맞서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들은 온라인에 뺏긴 고객들을 유인할 특색 있는 판촉 활동에 주력키로 했습니다. 먼저 대형마트는 인근 골목상권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주차장이 없는 식당 등 음식점이 마트 주차 할인권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마트는 또 이들 음식점 등이 필요로 하는 식자재 구입도 돕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목 상인들이 주최하는 상생데이 행사의 홍보 활동도 지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명륜 1번가와 우리 마트에서 이제 협업을 해서 차 없는 거리를 그 옆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저희가 프리마켓을 진행을 해서 명륜 1번가도 알리고 또 마트에 대한 부분도 서로 협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새로운 거를 뭔가를 보여드리고 또 주차장 개방을 해주시니까 더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우리 명륜 1번가나 마트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마트는 인근의 전통시장 홍보도 지원합니다. 행사 전단지와 점포한 스크린 광고를 통해 전통시장 상가와 상품 그리고 행사 등을 안내하고 마트가 쉬는 날은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마트 야외 행사장에 전통시장의 상품과 먹거리 등을 마트 고객에게 알리는 특설 행사도 추진합니다. 저희는 기업체지만은 또 개인 소상공인들도 있고 다 이런 협약 내용들을 가지고 상생 내용들이 아마 모두가 다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좋은 결과들이 뭐 저희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까지 좀 좋은 모델이 되어서 확장이 되면 부산시 전체도 아마 좋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마트와 전통시장, 골목 상인들은 중소상인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 정화 운동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때 경쟁자에서 이젠 생존을 위해 동반자로 뭉친 이들의 행보가 지역 상권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BTV 뉴스에서는 부산의 자전거 도로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짚어봤는데요. 부산 지역의 자전거 교통량이 1년 새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부족과 단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개선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전체 156만여 세대 가운데 22%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산시 교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세대별 보유 자전거는 한 대가 74%, 두 대를 보유한 가정은 22%를 차지했습니다. 일상에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평일 기준 출퇴근과 통학, 업무 등의 자전거를 탄다는 응답은 64%, 주말에는 절반 이상이 여가 목적으로 자전거를 탄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자전거 이용률은 2022년에 비해 절반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주요 34개 지점을 기준으로 자전거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일 기준 직전에 대비 50%가량이 줄었고 주말에는 20%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자전거 도로는 496km, 2016년 이후 8년간 71km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부산이 서울보다 면적이 넓음에도 자전거 도로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전체 도로 가운데 경사도가 10도 넘는 구간은 54%에 달합니다. 강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구릉성 산지입니다. 좁은 도로도 문제입니다. 폭이 12m 이하의 소로가 절반이 넘는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요 민주공원, 저 아미동 요쪽 감천동은 오르막길이 거의 다잖아요. 자전거 도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도로는요. 타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그리고 요런 도로는 이거 브레이크 줄이 센 것 같죠? 그냥 딱 하고 터지면 두 개 다 터져 봅니다. 이거 브레이크 안 잡히면 그냥 벽에 들이받아야 돼요. 가는 겁니다, 그대로. 예, 위험해요. 낙동강과 수영강 일원 등 남북으로는 자전거 도로 연결이 잘 돼 있지만 부산 동서로는 단절 구간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기 힘든 이유로 자전거 도로 부족과 단절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장애물과 보행자 충돌 우려, 교통사고 위험, 급경사 등도 함께 꼽았습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북항 재개발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과 연계해서 교통 영향 분석, 교통 소통 대책 심의 시 자전거 도로를 적극 반영을 통해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고 또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기수립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립 용역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기존 자전거 도로 포장 정비 및 신규 동서 연결 간선도로망 개설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분 생활권, 탄소 중립 그린 도시를 만들겠다는 부산. 매년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자전거 도로 관리나 개선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자전거 길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이 끊기거나 바뀌고 사라지는가 하면 엉뚱하게 만들어져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도구 해안도로를 따라 만들어진 자전거 길입니다. 일반 차도 가장자리를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길이 사라지고 보행로와 합쳐집니다. 이 길 위엔 통신장비함과 공중전화부스 등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달려봤습니다. 이번엔 자전거 길이 보행로와 자리가 뒤바뀝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뒤섞이며 위험한 상황이 목격됩니다. 남구의 자전거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좁은 보행로에 자전거 길을 만들다 보니 이런 지작물을 피해서 자전거 길을 안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때문에 시민들은 좁은 보행로 대신 자전거 길을 이용하다 보니 자전거라도 지나면 자전거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길이 있는데도 보행자를 피해 일반 차로를 달립니다. 저는 외국을 많이 다녀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우리나라 이 부산처럼 이렇게 자전거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빵빵거리고 막 위협 운전하는 이런 데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서울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부산은 아직 이런 캠페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나와서 탈 수 있게. 자전거 이용을 가로막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유원지인 태종대. 이곳은 자전거는 물론 롤러스케이트도 출입이 안 됩니다. 부산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원시설 9곳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전거는 기사님 알다시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네. 차로 분류가 되는데 공원에서는 일반 차량이 출입이 통제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자전거 도로 개선이라는 거는 도로관리청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 보행자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공원별로는 그렇게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돼 있죠.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스포츠 레저로 진화한 두 바퀴 자전거. 이제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길은 어디인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왜 결국 두 바퀴라는 자전거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느냐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고를 전환해서 자전거 길을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곳을 왜 해야 되는지라고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 찾다 보면 해야 된다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힘든 이웃의 상황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청에 알리거나 집배원이 각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초기 상담을 AI가 맡기도 합니다. 위기 가구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년 전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 이들은 지병과 생활고를 겪어왔지만 등록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제도권 복지의 손길이 닿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찾기 위해 위치 정보 기반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신고하거나 현장을 발견한 이웃이 대신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바로 위기 가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은둔형이고 이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하면 저도 대상자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살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신고 후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연계돼 AI가 전화를 걸어 초기 상담한 뒤 담당자가 심층 상담과 복지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기 가정 신고 절차와 이후 진행 과정을 단순화한 시스템입니다. 단수, 단전, 사회보험료 체납 등 이래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달에 한 번 정도 명단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현재 갑자기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발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앱을 깔게 되면 주위에서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이달 말까지 북구와 부산 진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6월 말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한편 서구와 사상, 동래, 해운대구에서는 집배원이 고립 가구에 종량제 봉투와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위기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남구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각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급전을 빌려준다는 광고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였는데 연최대 14,000% 이자를 적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영세 자영업자였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대부 중개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금 다발 수억 원을 압수했고 몸수색도 이어갑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여 대부 조직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동으로 대부 광고글을 반복해 올린 뒤 연락해온 1,600여 명의 개인 신용 정보와 가족과 지인 연락처 등을 불법 대부업체에 넘기고 수수료 8,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3년간 226억 원가량의 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 24억 원을 챙기는 한편 3,800여 명에게 연최대 13,900%가 넘는 초고금리로 소액을 대출한 뒤 이자만 27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이 20, 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틀 속에서의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급전이라든지 이렇게 무등록 대부업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고율의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또 다른 무등록 업자한테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이 수렁에 그냥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한 대부 조직은 20억 원의 부당 이자를 받아내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집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가족, 지인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인데 계속 또 밀리니까 또 거기서 100만 원을 또 사용증을 쓰게 해서 빌렸는데 그게 한 500만 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400만 원 정도 갚았어요. 우리 집에 찾아오고 막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5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불법 대부 카페를 폐쇄하고 과세 추징과 범죄 수익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